안녕하십니까. MBN 지하세계에 있는 형호살롱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원인을 한 번 더 짚어볼 텐데요. 요즘 국회에서 이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 목회인데요. 간사직을 맡고 계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재영 최고위원 시절부터 잘 알고 있어서 내심 이번 총선에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진 않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제 잘못이죠. 제가 부족했고 제가 선거를 잘 못 치렀고 결국에는 유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굳이 좀 분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거라는 게 잘 지켜보셨지만 이게 지상전이 있고 공중전이 있잖아요. 이번 수도권 선거를 보면은 우리 후보들이 지상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상에서도 싸우고 공중에서도 폭격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한 3월 초까지는 분위기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특히 한강벨트라고 많이 언론에서 다뤄졌잖아요. 한강벨트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거기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비명 행사가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것이다. 그렇죠. 170석을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170석, 180석 이 얘기 나올 때부터 그냥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16년대 겪어봤잖아요. 180석 얘기하다가 공천 파동 일어나고 하면서 그 120 몇 석으로 주는 걸 보면서 하여튼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이 선거는 되게 힘든데, 그 얘기 나올 때부터 약간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측은 틀림이 없었고 3월 초에,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그렇게 괜찮다가 3월 말쯤 되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걸 현장에서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땐 이미 벌써 선거에 이제 돌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지상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그 열심히가 이제 유권자들 마음에 닿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3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이 후보에게도 좋았던 분위기가 분명히 강동을 해서 있었는데 느껴졌죠. 말에 그게 이제 분위기가 확 급변하면서 갑자기 열세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걸 현장에서 느꼈다. 꼭 계기가 됐던 게 그러면 그 이종섭 대사 지명 출국 문제, 또 이 황수석의 이른바 언론인 회칼 문제, 그런 시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급격하게 안 좋았던 거를 저는 4가지 이벤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종섭, 그다음에 황상무 발언, 그리고 나서 대파 논란, 그리고 나서 담화. 이렇게 4가지 이벤트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기억에 남는데, 그때마다 이게 뭔가 수습이라든지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던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처음에 그 이종섭하고 그 황상무 발언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바로바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후처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미적지근했고, 또 결국에는 사퇴와 사과 이런 발언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굉장히 바로 나오지 못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큰 아쉬움으로 남죠.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4가지 큰 이벤트라고 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발언, 회칼 문제, 거기에 그 대파 논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대 증언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요 4가지가 어쨌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젊은 이 도전자들, 국민의힘 도전자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이 사건들은 사실은 다 한 분에게로 기결이 되잖아요. 이게 원인을 찾아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외면을 하려고 했고, 이게 선거라는 거는 이슈가 있으면은 일단 전략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번 보셨지만 선거라는 게 상식이 아니고 인식 속에서 치러지는 게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권자의 인식을 바꿔주든지 예. 눈을 돌려주든지 이게 결국에는 정당이 해야 되는 그 아까 말했던 고공전, 공중전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당이 못 해낸 거죠. 그리고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2조 심판 대 정권 심판 이걸로 갔는데 2조 심판이라는 건 우리 당이 그러면은 뭐 선택한 그 뭐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3월 말이나 뭐 3월 중순 3월 말부터는 이거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이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를 그 전략과 전술이 완전 부재하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아시다시피 뭐 선거 치르다 보면 뭐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선거 본선거 때는 하루가 한 달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결국엔 유권자들도 굉장히 이슈를 빠르게 전환을 해 주시고 또 관심도 높은 시기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가 빨리 대응을 잘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뭐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져가 버린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정권 심판이라는 거는 그 야당이 세팅해 놓은 프레임이잖아요. 예. 그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서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전략이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전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거를 뭐 여실히 드러낸 거죠. 그러면 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네 가지 큰 악재들, 네 가지 큰 사건들은 한 분에게로 이제 수렴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했다. 선거 기간 동안 잘못된 발언, 잘못된 또 대사 임명, 뭐 또 잘못된 대국민 담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대통령이 큰 이제 선거의 분위기를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국면을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런 국면이 발생했을 때 당에서 선거를 이끌고 있던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철규 물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었지만 당에 있는 이 선거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른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당시 위원장도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은 선대위원장은 아니었던 인재영입 위원장인데 그걸 했었죠. 공심위. 그렇죠. 그래서 공심위원을 맞습니다. 공심위원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도드라지게 이제 책임을 지고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은 2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고 또 하나는 이철규 의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고 사실 그렇게 다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막판에 가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공천 우리가 뭐 약간 논란이 있을 때 이철규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뭐 항의성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비례순번정 할 때도 그랬고 비례순번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김경래 비대위원 문제도 뭐 그랬고 디테일을 빼놓고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당을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그 두 분이서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내용은 몰라도 딱 보이는 느낌은 뭐냐면 아까 인식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 당은 또 싸우네. 선거 돼가지고 공천 가지고 싸우네. 내부 뭐 싸움이 일어났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선거 한 2주 남겼는데. 근데 이철규 의원은 뭐 본인이 싸웠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립하는 와중에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련된 네 가지 앞서 말한 네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우리 국민의힘 도전자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이런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거를 이제 막판에 가서 우리가 유난 갈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난 갈등에 이제 중심에 서 있었던 핵에 서 있었던 사람이 뭐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상징성 그거는 뭐 회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총선 백서가 나온 건 아니지만 백서 쓰나마나 지금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참패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 서울 수도권에서 뛰었던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 반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들을 개선하면 될 일이고
또 당도 윤환 갈등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누군가 일사불란하게 당을 다시 정비해서 이제 끌고 나가면 되는데 자, 그 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잘못을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해되지 않거나 좀 해줬으면 하는데도 외면하거나 이런 것들 없이 이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잘 국정을 이끌고 나간다면 또 이제 다음번에 우리 이제 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이제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가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총선 끝난 지 이제 한 20여일이 지났잖아요. 보시기에 어때요? 대통령이 뭔가 달라졌어요? 자, 일단 저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당연히 대통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사례를 드릴게요. 그 용산에서 일했던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저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대통령실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몰랐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줄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대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선거 뛰기 위해서 이제 어떤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나온 사람인데 그 안에 있을 땐 몰랐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쉬운데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용산에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왜 쓴소리 못하냐 레드팀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전혀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외부하고 벽을 쌓고 있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으면은 환경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누군가는 그거를 인위적으로라도 메시지를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지 않다. 밖의 분위기는 틀리다. 안에 공개하고 밖의 공개는 완전히 정반대다. 이런 걸 누군가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 변화, 메시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략이 나와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용산이라는 큰 틀에서 그 용산이라는 뭐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참모진들은 과연 무엇을 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우리 수직 관계에 대해서 뭐 문제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이 과연 그러면 좀 더 민심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현역들이 있고 선거를 뛰면은 우리는 아무래도 매일같이 지역에 나가서 민심을 듣는 입장이니까 그 얘기를 전달 안 한 게 아닌데 그럼 그 얘기가 잘 정돈이 돼서 아니면 최소한 뭐 있는 그대로라도 좀 전달이 됐는지 수정 요청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된 거죠. 이제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탓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 대통령만 바뀌면 우리가 바뀔까 우리가 잘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당이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목해도 모여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한테 바뀌라는 얘기 안 해요. 그건 우리의 사실 우리한테 있는 종속 변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뀌라고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건 아니고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거는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었냐? 우리 당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 그다음에 있을 대선 그리고 나서 있는 총선 연달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거는 당이지 대통령실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실이 뭐 태도를 바꾸거나 뭐 메시지를 바꾸거나 이미지를 바꿔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사랑을 받게 되면 그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가서 당이 이 모양 이 꼴이면은 선거 잘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더 넓게는 보수 진영이 좀 더 가열차게 뭔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 전 이런 생각으로 우리 천목회가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그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있었던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간 이유는 이제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좀 더 자연스러운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기존의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하고 이제 비서관들, 비서들, 행정관들 집무실 다 이제 달랐으니까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소통을 잘 못하니까 나는 이제 청와대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와서 이제 용산으로 가겠다. 그게 이제 대통령의 취임하자마자 한 일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으로 갔으면 오히려 더 참모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됐을 것이고 그러면 참모들의 전하는 어떤 여러 가지 민심 얘기를 대통령이 더 잘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참모들이 제대로 대통령에게 세상 물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참모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는 봐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시기에 옆에서 보시면 한 발짝 떨어져 있으니까 용산하고 거기에 보니까 이번 선거를 직접 또 뛰어봤고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야, 대통령이 문제다. 대통령이 이렇게 길을 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거고. 또 대통령 참모들이 문제다. 대통령에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가감없이 전달을 했어야지. 도대체 대통령 옆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아마 국민이 하는 걸 들었을 거고 우리 이채국께서는. 그렇죠.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 어떤 뭐 단체가 일이 잘못됐을 때는 그걸 책임 소지는 당연히 장이 갖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는 거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떤 조직이나 다 그래요. 그렇죠.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어디가 됐건 최고 책임자 최고 책임자라는 게 있으니까 CEO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밑에서 그거를 잘 전달을 했을까? 용산으로 갔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참모진들 간에 뭐 벽은 사라졌을 수 있으나 뭐 거리는 짧아졌을 수 있으나 그 짧은 거리에 오가는 컨텐츠가 잘못된 컨텐츠면 뭐 사실 있으나 마나 그 줄이나 그렇죠. 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맨날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면 뭐 있으나 그렇죠. 마나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던 사람들이 했던 말 나왔더니 분위기가 너무 틀리네. 내가 안에서 알고 있던 거랑은 너무 틀리네. 요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용산에 들어가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일했던 친구들은 낮은 직급부터 높은 직급까지 진짜 민심에 대한 이 온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사실은 저도 용산에 이제 근무하시던 몇몇 분들을 네. 이제 뭐 가끔 이제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뵙고 이제 얘기 좀 몇 마디 나누는데 너무너무 윤 대통령이 자기들 말 잘 들어주고 너무너무 괜찮대요. 우리가 이제 뭐 바깥에서 들을 때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이고 쓴소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그 제가 만났던 용산에 근무했던 그 분들은 대통령이 참모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할 때 굉장히 그 샤프하게 또 해박한 지식으로 잘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본인들 스스로한테 침 뱉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말 했는데 잘못 인식이 밖에서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잘못된 얘기를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거겠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잘 들어주고 너무 모든 걸 잘 이해를 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그럼 과연 본인들은 잘했는데 왜 이러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참모진들한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겠네요. 대통령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이제 거대 야당이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숫자적으로 압도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용산에서도 이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겠다. 이제 협치라는 얘기도 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도 이제 좀 열렸습니다. 청와대를 이제 용산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뭐 1시간 한 40여 분 남짓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채구 의원은 어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처음 만났던 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고 두 분이 만나서 어느 정도의 협치의 결과물을 내놓을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대목이었고 여러 가지 궁금했던 대목이 많은데 총론적으로 실망했어요? 아니면 이 정도는 그래도 첫발 떼고는 괜찮다 이렇게 조금 평가하세요? 이왕 만날 거 이렇게 될 거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좀 만나서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인식 여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계산하는데. 네. 왜 완전히 전쟁에서 지고 나서 만나는 모양새가 물론 국민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이제 알았으니 아 내가 몰랐다 이제 알았다 아 이 정도인 줄 몰랐다라고 해서 그 국정기조를 바꾸고 조금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협치 없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22대 국회 21대도 그랬지만 22대 국회 이제 더 심해질 텐데 예.
그거는 국민을 위해서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에 좀 하시지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 가지 더 더하자면 뭐 이태원 특별법도 오늘 뭐 통과한다면서요. 합의로. 합의. 그것 좀 미리 합의하지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여야 합의 딱 되자마자 그 용산에서 나왔던 뭐 환영한다 했잖아요. 지금 환영할 거면 예전에도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예전에도 환영할 만큼의 충분히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면 우리 집권 여당인 당시 현역 의원들은 그걸 못 해냈을까. 제가 뭐 원외에 있기 때문에 뭐 맘 놓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왜 이런 걸 미리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쩌면 용산에 있었던 어떤 참모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거나 과반이 넘었을 경우에는 뭐 절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이 발의한 이거를 동의해 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선거 참패가 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야당이 밀어붙이면 안 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물러난 거 아닌가. 아마 어떤 참모는 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야. 총선 전에 하려고 전혀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건 되게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이제 젊은 후보들한테 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122석 중에서 19석 이겼습니다. 참패예요. 다 수도권이었어요. 수도권에 있는 우리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은 민심의 반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남에 있는 분도 우리가 뭐 영남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영남에 있는 분들, 영남에서 당선된 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비유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극에 사는 펭귄이 저 뭐 열대에 사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물개한테 뭐라고 하라는 것 자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환경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영남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말씀? 야, 우리도 선거 너무 힘들어. 많이 힘들어졌어. 예전 같지가 않아. 저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많이 올라왔죠. 야당세가. 야당세가 많이. 근데 왜 올라왔습니까? 왜 힘든 선거가 됐을까요? 전국적으로 인기가 없는 당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힘든 선거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 중심 당으로 가자라는 얘기가 딴 게 아니에요. 수도권이 모든 이슈, 뭐 문화, 사회, 경제 다 몰려 있습니다. 중도도 제일 많고 그리고 영남, 호남, 충청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뭐 영어로 하면 멜팅팟이 서울이에요. 이 수도권이고 이 수도권에서 이슈를 리드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거기에 걸맞는 메시지와 정책이 나왔을 때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 선거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쓴소리다 뭐 내부 총질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남 의원님들이나 그런 계신 분들한테 의원님들 선거 정말 쉽게 치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해석을 해보면은. 근데 그거를 뭐 대립각으로 세워버리면은 뭐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거 패배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고 당은 이제 물론 이제 당에도 친윤계 의원들이 좀 계시고 선거에서도 그분들이 영향력을 좀 행사를 했고 그러나 어쨌든 대내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없다고 보세요? 있죠.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도 있지만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을까? 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우리가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영입 할 때 저희 당시 이제 동부벨트라고 해서 저하고 저희 도봉의 김재석, 그다음에 중랑의 이승환 해서 이제 청년벨트라고 해서 동부벨트라고 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냈었어요.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그때 당시 장관 인기도 많고
우리가 표방하는 우리가 또 꼭 다가가야 되는 중도 젊은 층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상품성 있는 가치가 높은 그런 인재다. 우리가 그 자산이다. 이거를 우리가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 왜? 비대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응할 그런 경험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뭐 처음에 좀 그것 때문에 뭐 늦춰지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모시고 왔단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가서는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치른 선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게요. 뭐 나경원 대표 요번에 전 대표 아주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멋진 선거 치르고 요번에 다 되셨잖아요. 짝짝짝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7번인가 8번 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도 거기 한 2번인가 3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그 민주당의 뭐 김부겸 뭐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같이 그 야당의 그 소위 말한 스피커들 무게감 나가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걸 뚫고 대신 나경원 대표도 대단하지만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런 지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전략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날에는 전날에는 한 13군데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뭘 소화해낼 수 있겠습니까? 개인 혼자서. 개인 혼자서. 그게 과연 그런 메시지가 좀 다양하게 좀 무게감 있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혼자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도 안쓰러울 정도로 나중에 가서는 지쳐 있더라고요. 네, 지칠 수밖에 없죠. 선거를 혼자 뛰었으니. 혼자 뛰는데 그것도 전국 선거인데 그걸 어떻게 혼자? 아니 근데 그렇게 민주당처럼 뭐 김부겸 또 이해찬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선대위원장들을 이제 모셔와서 그러니까 당의 자산이죠. 당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선거를 치르도록 국민의힘도 짰으면 되잖아요. 그 짜는 핵심 인물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이죠. 아, 그것도 모셨죠. 기억나시잖아요. 4명 모셨잖아요.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그다음 안철수 후보, 윤재호 후보, 지금 다 당 대표들 뭐 다 하신 무게감 있는 스타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선거를 치르느라고 첫 3명은 자기 선거 치르느라고 자기네 지역구에서 한 발치도 못 나가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다른 선거에 어떻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도움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국 돌았잖아요. 자기 선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원희룡 선배는 오히려 거기서 계속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선거 뛰느라고 바쁘지 않은 분들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를 좀 지휘하고 응원을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빅샷들 그런 자산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빅샷들이 다 묶여 있었던 거죠. 네. 만약 우리가 분위기가 좋았다면 너무 좋아서 그분들이 당선이 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면 그분들도 자기 선거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원 사격을 다닐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셨습니까?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출구조사에서 지는 걸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렀던 사람.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뭐 본인들 코가 석자여서 어디 가서 누구 도와줄 처지가 전혀 못 됐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공동선대. 뭐 직접 만나 뵀는데 선거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진짜 너무나도 자기가 치렀던 선거 중에 역대 선거 중에 가장 힘든 선거를 치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눈에 보였어요. 인정해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거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전체적으로 봐야 됐던 그 전략에서는 글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튼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 개인적인 잘못만으로 모든 거를 다 책임을 지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나 저나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 잠시 당을 떠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원내대표 선출만 하더라도 지금 이철규 의원이 나오지 말라는 목소리 당내 목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많죠. 그럼 이철규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안 돼. 왜?
지금 선거 참패의 원인이 바로 있지 않냐. 책임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왜 상을 받으려고 하냐. 안철수 의원을 말씀.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분명히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데 당대표에 나온다 아니면 이제 조만간 다시 당으로 복귀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은 없어요? 있죠. 있는데 상황이 좀 웃기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상황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전화를 다 했어요. 저도 받았었고 수고했다 뭐 죄송하다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가서 싹 사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본인도 이제 쉬어야 되겠지만 일단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예측을 모든 사람이 했는데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을 갖고 정치인들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팬클럽도 만들어졌다면서요.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건 거죠. 홍준표 이제 시장님께서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 세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그 페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면 정치적 행위가 전혀 기획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왈가불가하기 시작해서 지금 상황이 2주 전에 지금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일 직후 그리고 2주 전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는 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죠. 먼 얘기였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다. 본인이 의도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등 떠밀려서 나오는 거 아닌가? 지난번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비대위원장에 이제 법무장관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것도 사실은 본인 의사라기보다는 당의 절박함 또 용산에서의 뭐 어떤 메시지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권유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그것도 이제 본인 뜻이 아니라 떠밀렸듯이. 근데 조금은 틀리죠. 달라요? 그거는? 비대위원장 맡을 때랑 달라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맡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선택은 아니었으나 누군가 아니면 어떤 이제 세력이 선택을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세력이 선택을 해준다기보다는 일반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내용이 틀리죠. 본인이 나와서 나는 뭐 당원이 됐던 국민이 됐던 여기 한번 내가 선택을 받아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는 누구나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거는 조금 내용은 틀린 것 같아요. 정치 복귀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주체들이 국민이라면 그렇죠. 당원들이라면 그렇죠. 그거는 비대위원장 당원과 맞다. 국민이라고 전 요번에 생각했는데 저는 전대룰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100% 당원 아닙니까? 예. 저는 그걸 5대5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집단 지도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재영 최고랑 우리 저 천목회 그 젊은 수도권의 젊은 이번 도전했던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찬성한다. 이런. 찬성까지는 아닙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막진 않는다. 막을 필요가 없죠.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평가를 받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쌍수 들고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천목회 입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흐름이라든지 물결이라면은 그건 뭐 개개인이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 다만 나와서 평가를 받는 거 그리고 그 평가는 올고지 당원과 국민이 할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타고 당대표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용산에서는 그걸 어떻게 바라볼지 또 당내에 있는 친윤계 의원들은 그런 한동훈 위원장과 또 어떤 또 대립각을 세울지 그런 부분도 그래서 갈등이 다시 또 촉발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는 없어요. 견제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으면 모를까. 옛날에 한동훈이 아니고 옛날에 윤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가. 네. 두 사람 사이가 너무 나쁘다는 거를 뭐 그게 어떻게 국민이 알아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건너 야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정말 안 좋다더라.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권력을 위해서 당대표에 도전한다. 이거를 그러면 현 권력인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뭐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누구를 내놓던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메시지를 내놓던 뭐 이것일 텐데 뭐 출마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 그리고 당원이기도 하고 그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돼야 됐는데 오히려 진짜 다른 형태로 우리 당을 선거를 도와야 됐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소위 말해서 가성비 좋게 도울 수가 있었는데 끝에 가서는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거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난 갈등이라고도 보여지는 이제 당내 분열인데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조직이 실패하거나 뭐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 그 장이 책임을 지듯 이 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당의 상황이 총선 이후에 수습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걸 또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또 당원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그게 다수인지 아니면 뭐 소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친윤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한쪽에서는 또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서 당을 이끌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다면 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 나서는 거는 너무 빠르다.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또 불편한 시선이 있다면 친윤계도 안 되고 한동훈도 안 된다면 이재용 최고가 한번 도전해 보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우리 천목회 간사시니까 천목회 뭐 젊은 수도권에 도전했던 30대 40대 새로운 인물이 야 너희들 다 빠져. 한번 당을 우리 젊은 사람들 위주로 수도권 초선이라는 뭐 지역적인 어떤 한계를 둘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우리식으로 새로운 젊은 정당으로 수도권 정당으로 한번 거듭나게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도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이 언제 나가죠? 이거 내일 나가죠? 내일 나가면은 5월 3일 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 오늘이 5월 2일이거든요. 해도 됩니다. 오늘 5월 2일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 국회에서 천목회 이제 회의가 있어요. 간담회도 있고 5시부터 9시까지 처음에는 이제 그 공개 토론이 있고 후반부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이 의제로 돼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천목회가 당의 중심이 되는 한 뭐 중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전 저희는 새로운 지도부에 천목회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의제에 올리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저는 아닐 수 있지만 천목회에서 굉장히 선전한 컨텐츠 있고 내용 있는 이분들이 나가서 지도부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뭐 어떤 특정인은 아직 없습니다. 뭐 김재석 의원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대표 도전설 얘기도 사실 총선 직후에 조금 나왔었죠. 네, 그 언론 기사는 제가 많이 봤고요. 본인이 이제 어떤 사석에서 어떤 얘기를 이제 뭐 굳이 뭐 사양한다 뭐 한다 안 한다 얘기 안 한다 근데 뭐 본인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김재섭 그 후보만 그러니까 김재섭 당선인 김재섭 당선인만 해도 굉장히 멋진 승리를 한 선거를 치렀잖아요. 열세 지역이었잖아요. 거기가 말도 안 되는 열세 지역이에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그거를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메시지와 인물론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김재섭 이제 당선인에 대한 걸고 있는 국민적 기대는 꽤 높다라는 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니 또 본인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재섭한테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우리 당, 그러니까 우리 그 변화를 좀 원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뭐 김재섭 당선인도 뭐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재영 우리 간사를 맡고 있는 천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영 우리 당협위원장도
지금 이제 정치권에 벌써 몸담은 지가 꽤 됐잖아요. 12년도에 이제 국회의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2년 됐어요. 김재섭 당선인보다는 훨씬 연륜이 많잖아요. 그럼 뭐 형이죠. 분명히 우리 이채국계에서도 나름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목회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신 분들 또 당선이 됐던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30, 40대 중심으로 대략 몇 명 정도로 꾸려져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천목회가 네. 이름 자체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만나자라 해서 천목회예요. 만나서 한 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만나서 밥도 먹고 네. 서로 대화도 나누고 뭐 정보도 서로 의지할 때를 좀 만들자. 뭐 이런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친목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기 민주당의 철험회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초선의원들 모임이긴 하지만 거기는 이제 뭐 철험에는 이제 초선의원들 모임이지만 근데 만나서 보니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개인적 뭐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지역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굉장히 괜찮고 또 이 3040이 우리가 잃어버린 유권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을 달래고 이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짜 수도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려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정책을 만들고 이런 분들과 새로운 보수, 그렇죠? 보수가 나가야 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은 뭔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공부하자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보수의 가치, 21세기에 맞는 우리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보수 재건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보수 재건을 어떻게 하루아침 만에 합니까? 꾸준히 누군가는 투자를 해야 되고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머리를 쥐어 쌓으면서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금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20명 정도로 계속 확장해 가는군요. 그리고 확장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대중한테 우리 플랫폼을 오픈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이게 어느 정도 정돈되면은 다 같이 공유를 해서 공개해서 거기에 대한 또 뜨거운 토론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여당의 어떤 좀 뭐랄까 이미지를 조금 더 쇄신하고 조금 더 젊은 쪽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은 그동안에 또 많이 있었어요. 뭐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제 박근혜 키즈라고 불렸던 이준석, 손수조 같은 그런 젊은 정치 시인들이 이제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뭐 젊은 층으로부터 보수의 깃발을 한번 꽂아보겠다. 뭐 그런 이제 기치도 내걸었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천목회가 보수 영역의 확장 또 조금 노쇠했다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서 좀 젊은 정당,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랑 손을 다시 못 잡을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색깔이나 지향점.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대나 적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강도가 좀 셀 뿐이지 뭐 그걸 빼놓고는 다시 손잡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당장이야 어렵겠지만. 제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했던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를 봤더니 일단 첫째, 국민의힘에 대해 굉장한 그 적개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한 야당으로 남겠다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지방선거 때까지 다 절대로 국민의힘과 손잡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그리고 상징했었던 우리 당에 있을 때 그 모습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천목회가 해야 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해야 될 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미래에 뭐 연대할 수 있는 그 변수를 두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고 우리가 내용이 없고 우리가 그거를 대변할 만한 메신저가 없으면은 그 미래 그 누구와 우리가 손을 잡건 누구와 같이 뜻을 같이 한 건 결국에는 흐지부지 아니면은 진짜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단단하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자립 기반을 먼저 갖춘 다음에 그렇죠. 뭐 그 외연을 확장해서 이준석 대표 손을 잡든 아니면 뭐 선의의 경쟁을 펼치든 하겠다. 네. 그런 뜻으로 들리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당이 바뀌어야 한다, 변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총선 때. 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누가 당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좀 강론으로 들어가면 각각 이제 생각이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송을 혹시 보게 될 아마 보수층에서도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젊은 보수 이제 뭐 이재용 최고를 좋아하는 그런 젊은 층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이재용 최고나 천목회를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네. 뭐 니들이 뭘 했다고 당에 지금 당권을 잡으려고 하냐, 네. 어디 나서냐, 나대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바로 그거다. 너희들 중심으로 3040 젊은 우리 정치인들 중심으로 한번 당을 멋지게 바꿔봐라.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망감이 교차하고 공격도 많이 들어올 거고 칭찬도 많이 들어올 건데 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지, 어떤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해 가실 것인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마침 오늘 여기 방송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애가 5학년인데 운동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이제 학부모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지지하는 자기는 보수다. 근데 요번 선거 때는 내가 당신을 찍었지만 자기가 보수라고 어디 가서 말을 못하고 다녔다. 그런 분 많더라고요. 샤이 보수가 돼버렸어요. 네. 이 선거를 치르려면 세력이 확장하려면 우리뿐만 아니고 진짜 민심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야 돼. 우리 같이 해야 돼.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들이야. 우리 세력 괜찮아라고 하면서 막 이게 뭐 가게에서 길거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줘야지만 그래? 괜찮아? 나도 한번 밀어봐 줄까? 나도 한번 관심을 가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함구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여지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감추는 못하는 부분. 그럼 우리가 더 떳떳하게 가려면은 전 세대에서 뭐 다 좋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잃은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65 플러스 빼놓고는 다 우리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인정하는 내용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물과. 그런데 그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밉보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상상이 안 가요. 우리가 상식대로만 활동하고 상식대로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색안경을 끼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뭐 당내에서도 그 젊은 세력이 뭐 소장파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지 않았느냐 있었죠. 있었고 그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민본 뭐 미래연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벌써 한 20년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그분들 선배들이죠. 이제 대선배들이 돼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쓴소리를 하긴 했는데 당에 있는 주류 원로들이 그 얘기를 들어줬다.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그거를 소장파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헛소리야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래 당신네들 얘기도 우리가 들어보겠다. 우리도 젊었을 때 한때 삐가 뜨거웠다. 당신 얘기들 당연히 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들어주는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은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건전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없어요.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결국엔 이게 문화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좀 쓴소리하고 계속 늦추지 않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부탁드린다면은 우리가 원외가 많고 또 낙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언론이나 이런 대중에서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뭐 언론이 그리고 대중이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물론 그 걸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바뀌는 또 넓게는 보수 진영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결코 쉬운 도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에요. 예. 예. 자, 보수 여당의 모습을 좀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 또 그 중심에 있는
천목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가시는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네.